9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들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 연락선 10월 중에 복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해도 될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대통령을 위한 정치, 김윤철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퇴임을 앞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공과를 살펴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며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또박또박 써주셔야 됩니다.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은 좀 덥더라고요. 네, 다시 비가 오더니 또. 네, 날씨가 깨끗한 만큼 또 약간 기온이 올라간. 네. 하여튼간에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번 주말에는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그렇죠. 또 가을 날씨를 만끽하셨으면 한반도에 좋겠습니다. 총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좋은 날씨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마음껏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그간 수사해오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이제 공수처가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그 밖에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서 함께 이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현직 검사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법상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인데요. 앞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자료나 제보자 조성은 씨가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걸 포렌식해서 분석한 결과 조 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이 표시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좀 전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네. 공수처 이첩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사건에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 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조점은 맨 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 보도해라. 그래서 보도 얘기인 조심해라. 건데, 사실은 이게 약간 애매한 말인 것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감찰을 벌이고 그리고 또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또 공수처도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네. 그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직 검사로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크게는 3명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 본인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아래에서 일했던 수사정보 2 담당관 A 검사라고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하고 이제 B 검사라고 해서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했던 그 술자리 사건, 96만 원 사건. 96만 원 사건, 네, 그 검사용 당시에 풀세트 사건. 그렇습니다. 막내 검사로 지칭이 됐었던 그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까지 이제 3명이거든요. 총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게 손준성 검사의 말대로 본인에 대해서 지목해가지고 공수처로 이첩을 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 나머지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둘이라는 거는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밑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손 검사의 말대로 본인이 전혀 관여한 게 아니라면 이 아래에 있던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랑 직거래를 했다는 의미인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손준성 보냄은 그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가짜 계정을 가짜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느냐. 밖에. 혹은
혹은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을 훔쳐서 접속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손준성 검사가 난 아니다. 그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 혐의를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예, 계속하고 그건 뭐 있어요. 일관된 태도니까요. 네. 뭐 지금 와서 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검사, 그러니까 어쨌든 대검에서 이첩하면서 검사의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검사 범죄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둘이란 얘기냐? 결국 접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나 누가 아니? 누구 접어, 누구 나 접어. 아니고 네. A 접어 B 접어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명인데 손준성 접어. 그럼 나머지 둘이란 얘기냐? 그렇죠. 손준성 검사는 오늘 한 얘기는 결국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만약에 이번에 이첩이 된 대로 현직 검사가 개입이 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특정 지휘 체계가 작동을 만약에 한 거라면 네.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휘 체계가 저절로 작동했느냐? 그렇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작동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공무원 사회나 특히 이렇게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위계 관계가 있는 군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조직 체계가 저절로 작동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이 항상 군대 갔을 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보고가 핵심이다. 그렇죠. 보고가 생명이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다 네. 남겨놔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보고가 생명입니다. 네. 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의 윤 전 총장 가족 상고와 관련한 사적 정보 수집 의혹에 집중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어제도 다뤘었는데요. 이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공수처로 이첩을 한 뒤에 이제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조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윤 전 총장 그 장모 관련 이제 사적 정보 수집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역할 분담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그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정보 수집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세계일보를 통해서 장모 최 씨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문건에 이어서 이제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해서 무죄 주장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이 담긴 문건이 또 보도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좀 수사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2019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댓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수사팀이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 비판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네. 마련한 하도 비판 댓글 많이 달리니까. 그 의혹도 있다. 네. 대응책 마련했다.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는 대검의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대검 그렇습니다. 감찰부를 네. 했고 검찰청 심장부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그 압수수색의 결과로 공수처로 빠르게 이첩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제 대검에서도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정보 수집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19년에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 이 네.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쉽게 이제 연상이 되실 게 네, MB 정부 네.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뭐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서 당시에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띄우기 위한 이 여론 조작을 위한 어떤 댓글 부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연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을 향해서 혹은 뭐 입건이나 내지는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긴장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감지되긴 합니다. 네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 아니겠느냐. 검사가 관련됐으면 검찰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느냐. 아마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 검사가 관련됐으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닌데. 공수처를 너무 그 항상 약간 말을 하는 방식이 되게 아무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맞춰요. 말씀을 맞춰요. 하는. 아니 근데- 검찰 이건 공수처에서 당신들이 기소하세요. 뭐 이렇게 넘기기 전에는 검찰은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중복 관할이 있느냐 아니면 단독 관할이냐. 네. 검찰도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 또는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수처에 넘긴 게 뭐가 문제라는 규정에 얘기지?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이제 네.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 네. 건데 네.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공수처라는 조직이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예. 헛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 뭐 관련해서는 검찰 검찰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 그러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제보 사주했다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이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었죠. 앞서 윤석열 총장이. 그래가지고 오늘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이제 하러 왔는데 오늘 이제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면서 최지우 변호사는 제보 사주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면서 이제 박지원 원장에 대한 수사를 좀 촉구를 했고요. 그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13일에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의 제보를 모의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고발인 조사 했으니까 이제 피고발인 조사도 하겠네요. 피고발인 그렇죠. 조사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서면 조사를 1차로 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할 거냐,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고발 내용이 택도 없다. 그래서 조사를 그냥 전화 조사나 서면 조사로 끝낼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 않으면 이거 뭐 편파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얘기하겠네요. 예. 이 전부 다 서초동으로 가고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등 장재원, 권성동, 최영두, 윤한홍, 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네요. 네, 그래서 조 씨는 오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자리에서 제가 공익신고한 범죄는 대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으로 선거 범죄 신고자들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캠프가 본인에게 보복을 암시한 협박을 일삼았다고 고소 이유를 네네.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 씨는 또 이제 고소를 한 건을 더 했는데 자신을 제2의 윤지호라고 표현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7일 공수처에도 고소한 상황입니다. 네. 조 씨는 지난 24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했고 권익위와 관련 요건은 검토 중이다라고 이런 뉴스도 같이 전해드리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사안이 많기는 한데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검찰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캠프 대변인 모시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라도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블랙홀이죠. 사필귀 대장동 같아요, 요새는. 자, 네. 대선 앞두고 모든 이슈 빨아들이면서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는데요. 여야의 프레임 전쟁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어떤 말들로 프레임을 각자 짜들어갔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대선이 사실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제 여야 모두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이제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연희동 집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각한 연희동 집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다수 화천대유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의 가족이 부동산 거래를 한 걸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이 지사가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고 특검 관철을 위해서 여론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또 시작돼요. 여야가 이제 공수를 엄청나게 이제 공세를 다투는 곳인데 내일 대법원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역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제 정관들의 화천대유 연루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감사로. 그렇게 될 그렇죠. 겁니다. 네. 사실은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그래 왔었고요. 다시 이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2016년 10월의 국정감사도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불을 지폈던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네네. 이번 국정감사가 아마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맞부딪히는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장동 의혹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재명 지사 측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캠프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이재명 캠프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제 오늘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인데 오늘 네. 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지사의 책임론이 나오는데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수천억 원의 큰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성남시 공무원이든 뭐 개발공사에 누가 됐든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 이득이 민간에 돌아갈 것을 공공으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설계를 이 지사가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을 좀 살펴보면 이 지사는 당시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익 환수를 위한 큰 틀을 짰을 뿐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제 거리를 둔 좀 포괄적인 인사 책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사 측을 겨냥한 이 문제 제기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팀킬이라면서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우원식 의원님의 이런 해명에도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키맨이 이제 유 전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에 또 이 지사로 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돈의 흐름을 찾아보면 돈의 흐름을 그렇습니다. 놓고 보면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있다면 드러날 것이고 없다면은 해명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돈의 흐름과 무관하게 정치적 공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연결고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수사 정황이나 이제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 지사 측으로 직접 돈이 흘러갔거나 혹은 뭐 계좌로 돈이 흘러갔거나 내지는 뭐 일종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흡수했거나 이런 정황은 지금 드러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성남의 뜰을 비롯해서 그 당시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했던 유동규 본부장이 키다.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제 이제 정영학 회계사라는 또 하나의 키맨이 있죠. 네네.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녹취 파일 19개를 제공을 했다. 네. 근데 이제 그 녹취 파일 중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에 대해서 10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제공된 현금 다발을 촬영한 사진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 사건을 좀 가르마를 타서 잘 보면 네. 하나는 말하자면 공공 부분에서 인허가라는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인허가를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중간에 들어가죠. 계속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변경 계획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 택지를 임대로 공급을 할 건지 민간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임대로 할 건지 그 구체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신혼 희망타운 그렇죠. 이렇게 바뀐 바도 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행사 쪽이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시행사 측의 부담을 더느냐 이거는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 인허가 과정이나 변경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소위 이런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기름을 친다. 윤활유를 네. 어떻게 기름칠을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최초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 건을 설계해서 민간에게 돈을 몰아주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추측과 가설로부터 시작한 이재명 게이트가 될 모양이 좀 거냐에 다르죠. 대해서는 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봐야 된다. 우원식 선대위원장도 그 부분을 저는 말씀하신 네,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설계하고 그동안의 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맥락 중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던 이제 성남시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민간 참여를 이제 종용하는 내용들이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공공기발 100%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왔었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은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야당은 여전히 이재명 지사를 몸통으로 규정하고 오늘 여의도 지나다 보니까 화천대유 주인이 곧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취지의 국민의힘 그 현수막이 있고요.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민주당 현수막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양쪽 다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러면은 가서 대리로 대리 제일 좋은 자리. 예,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대리 직급을 없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도 책임론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 1%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휘둘린 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거 아마추어라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개발 전문 직원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 내부에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그 화천대유에 휘둘린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이거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개발공사나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문제예요. 도시계획 전공한 사람들이 잘 못 들어와요. 오히려 건축 실제로 건축하는 분들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선 복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전직 최고위층 검찰 간부들을 포섭해서 비리 은닉의 울타리로 삼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누구 말인 것 같으세요?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김명옥, 이분은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누님 되시는 분인데요. 천화동인 3호의 사내 이사이기도 하고요. 왜 하필 김명옥 이분이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였을까? 이건 또 누구 이야기일까요?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관련해서 당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주택을 급히 매각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자, 이런 당 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질문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여쭤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만배 씨 누님이 부친의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이게 시세대로 샀다. 시세보다 12억을 더 싸게 샀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캠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예, 일단 기본적인 입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거래는 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거래다. 이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연치고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고약하다고나 할까요? 네. 김만배 씨 누나라는 분이 갑자기 매수자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다들 놀라시고 저희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 집은 90이 넘으신 윤석열 후보의 부친께서 네.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보행이 어려워졌고 계단이 많은 이 2층 집에 기거하시고 또 방도 2층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급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정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팔게 됐는데 파는 사람은 매수자의 신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려면은 내놓는데 물건을 네. 누가 사러 오는지는 알 수가 없고 사러 오는 사람은 팔 사람이 누군지는 알게 되겠죠.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10군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고 3명 정도 매수 의향자 왔다가 결국 요 분이 매수 의사를 밝혀서 계약을 체결했고 네. 20억을 요구했다가 저희가 19억 원으로 한번 내려줬더니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다가 그걸 또 거절하고 다시 이제 19억 원에 매매가 된 그런 과정도 있어요. 네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네. 당내 경선 후보들께서 이렇게 거친 언사를 그렇죠. 하시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네. 하고 이제 경선이 2차로 가고 좀 있으면 3차로 가고 막판에 가니까 네. 그러신 건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정치판이고 경선 국면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동지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 예, 예. 요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부친과 따님이 그 이렇게 매도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부친과 따님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남매가 되겠죠. 그리고 예, 여동생이십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쪽에서는 김명옥 씨가 직접 나와서 그 이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 뭐, 그럼 그때도 나와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도 왜 아니요.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그때도 서로가 누군지를 몰랐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인하러 같이 복덕방에서 만났을 때도 그게 예. 아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자, 네네. 일단 저희는 누군지 모릅니다. 김만배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요. 네. 그렇죠. 김만배도 아니고 김만배 누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모른다. 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알겠습니다. 몰라요. 예. 예,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나오는 게 네. 뭐 언론사나 뭐 유튜버 뭐 이런 분들이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 부동산 쭉 다 돌아봤는데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런 또 기사들도 나와요. 매물로 내놓은 건 맞나요? 자, 그럼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매매를 직거래를 했다는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의 그 기사인 거죠. 예. 참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니, 지금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의문을 풀기 위해서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런 것은 네. 그 기사가 매도한 측의 얘기, 저희 측의 얘기를 듣고 쓴 기사인지 우선 물어보고 싶고요. 아, 예. 검증하지 않았다. 매도자에게 예. 그렇죠. 기사라는 것은 양쪽 주장을 다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매도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열린 공감 TV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주변을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물건 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물건 분명히 내놨다. 네. 예,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집을 팔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그쪽 얘기는 연희동이나 성북동 등 이런 고가 주택, 고가 단독 주택은 사실은 매물이 많지 않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대체로 매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취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는 매물을 다 내놨다라는 입장만 확인하셔도 뭐 충분히 뭐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아니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서는 뭡니까? 매매 계약서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정 이상하시다면 매수자에게 가서 어떻게 윤 후보 아버지 집인지 알고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니 매수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예. 모르죠. 양쪽 다. 근데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또 계속 얘기되는 게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기자는 친하다 안 친하다. 이것도 계속 문제가 돼요. 네. 예,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김의겸 의원이 예. 형동생 하는 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결이 형 어떨까요? 뭐 이 얘기 때문에. 예. 서결이 형은 저희가 미는 윤석열 후보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그런 문구라 뭐 고맙기도 해요. 그렇게 한다면. 자, 근데 윤 후보는 김만배 기자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오랜 법조 생활을 김만배 기자가 했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고 그런 사이지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난 사이가 아니고 친분이 전혀 없다. 이것도 후보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최근 10년 이상 사석에서 본 적이 없대요. 개인적으로 전혀 연락하지 않은 사이인데 형이다. 서결이 형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한 번만 만나도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떠올린다면 친분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얘기로서 형 운운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호가호위에 가깝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호가호위라기보다는 좀 친분을 과시한 측면이 있겠죠. 그쪽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캠프는 이제 김의겸 의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건데 저희 캠프는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기자와 형 동생하는 사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 법적 조치 취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요. 그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의 이 주인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3단 논법상 보자면 우리 윤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3단 논법이 아니고 너무 네. 비약이 큰데 어제도 그래요? 제가 예. 다른 어떤 토론 프로그램에서 예, 예. 이재명 캠프 측 대변인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낸다고 한 적이 없다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서 단계를 밟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보십시오. 예.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화천대유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100% 소유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100% 소유자 아닙니까? 아니. 1인 기업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청화동, 화천대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은, 네. 국민의힘에서 그 백드롭을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길래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백드롭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잖아요. 화천대유는 김만배 건데. 그죠?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 하고. 네. 저희 캠프에서 또 후보가 이게 워딩으로 직접 나온 거를 연결시켜서 네. 3단 논법이라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재명 지사를 감옥에 보낸다고 그렇게까지 해석하시는 거는 너무한 피해의식이라고 보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럴 일을 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고요. 예.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물어봐야죠. 예, 주인은 감옥에 그 얘기 보낸다. 아니에요. 예, 그 얘기 아닙니다. 예, 몸통은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인데 네. 주인과 몸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면 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재명 지사를 감옥에 보낸다는 어떠한 뜻도 담기지 않은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은요. 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매우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계세요. 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게 오히려 시간만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네. 특검 이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상설 특검이 있긴 하지만 주로 임시 특검을 하잖아요. 네. 법률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2016년도에 있었던 국정농단 관련한 특검도 네.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해온 상태에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 특검법이 통과돼서 박영수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그때까지 검찰에서 수사되었던 자료를 넘겨받으면 된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지연이 된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특검 출범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이 달라서 네. 정쟁거리가 될 수는 있겠다고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일단 경찰하고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저희가 특검만 믿고 검찰, 공수처, 경찰을 안 믿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특검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수사 주체가 수사를 이끌고 결과를 내놓는다면 네. 조금이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조금이라도 더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역시 네. 현 여권에서 검찰, 박범계 장관 이렇게 다 여당 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서 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자, 다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위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관여된 것이 확인되어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다 넘겼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요, 뭐 네. 공수처로 넘긴 것까지는 이제 보도를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본질이 뭐 손 검사가 됐건 뭐 다른 뭐 검사 다른 사람이 됐건 간에 네. 이거는 본질적으로 김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뭐 조성원 씨, 뭐 손준성으로 추정되는 검사 등등 네. 그들만의 어떤 관계에서 파생된 일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고발장이라고 보이는 그 사본의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고 네. 또 해당 대화방이 사라진 마당이기 때문에 네.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아까 고발 사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중간에 만난 것 등으로 인해서 고발 사주 의혹보다는 혹시 제보 사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많이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윤석열 캠프 쪽에 고발인 조사, 캠프 측에서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셨다고 여기까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예.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이 아직까지 전혀 밝혀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후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일에 캠프가 어떤 입장을 정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엊그제 이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소위 총장 장모 변호 문건 이 건은 이게 보니까 대검이 작성한 거는 같은데 용도가 뭐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거는 통상적인 언론 대응용이다라고 어제 최진영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몇몇 분들은 그 윤석열 캠프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용도가 뭔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저 용도가 뭐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네네.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해둘 것이 이것이 네. 대검에서 작성된 문건인지 그거부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검 문서라고 일단 확인할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다. 만약에 예. 확인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네,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이건 어제 나왔던 패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달해서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이제 예, 예. 저는 캠프 대변이니까 네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네. 자, 만약에 네. 대검 문서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장모 잔고증명서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 문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기된 핵심 의혹이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느냐? 네. 또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을 압박해서 장모 사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네. 수사를 못하도록 뭐 이런 네. 것들이 의혹이에요. 따라서 이 이슈는 네. 이 윤석열 후보 장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설명 자료를 만든 것이고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네. 총장에게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지난 일주일간 다양한 외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제뉴스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딱 세 가지 소식을 생각을 했는데 딱 세 가지를 네. 갖고 오셨어요. 1번 기시다 후미오, 2번 독일 총선 결과, 3번 중국 석탄 부족. 네.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들이었죠. 네, 핫 네. 이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민당 새 총재로 100번째 총리라고 해요. 네, 기시다 그렇습니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주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어제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고노다로 장관을 87표 차로 크게 앞서면서 새로운 총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일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거든요. 여기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각도 발표를 하고요. 일본 국회는 지금 자민당, 공명당의 열림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재가 사실상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뉴스를 보면서 네. 고노다로 아니었어? 네. 라고 다들 2배 이상 국민들한테는 지지도 차이가 네. 나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파벌을 따랐다. 민심보다 네. 파벌을 따랐다. 네. 그리고 특히 아베 전 총리, 스가에 이어서 아베가 또
네. 아베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고노 담당상이 1위를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는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가 이 고노 담당상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사실 이제 파벌들이 소속 의원들한테 알아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선 투표에서는 한쪽이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국 기시다 후보가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상황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베 전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워낙 자신의 숙적으로 불리는 자민당 내 인물이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입니다. 근데 이시바 간사장과 고노 담당상이 이번에 서로 연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심 기시다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다카이치 후보를 아베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었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노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그냥 총리가 됩니다. 총재가 그렇죠. 선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좀 미약한 다카이치 후보의 세를 최대한 불려서 표를 좀 분산시킨 뒤에 국회의원 표 비중이 훨씬 더 큰 결선 투표에서 이 다카이치 후보의 표를 기시다 후보에게 몰아줘서 승부를 내는 전략을 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선거 직전까지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파벌인 호소다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결국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의 시나리오대로 이게 다 펼쳐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신임 총재가 새로운 자민당 간사장으로 아마리 세제조사 회장을, 내각 관방장관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을 등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네. 아베 전 총리도 내년에 호소다파 수장으로 복귀하는 걸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이분은 뭐 아프다고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수상으로 또 복귀하시는 분이라.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제3차 아베 내각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기 자신이 정치 전면에 아베 전 수상이 정치 네. 전면에 다시 등장하기 위한 네. 길닦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지울 수가 네.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기시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다 중의원 의원을 지낸 3세대 세습 정치인입니다. 일본에 이런 우동집만 세습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인도 세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지역구를 물려받았는데 이곳이 히로시마 1구입니다. 1993년에 처음 당선이 됐는데 아베 전 총리랑 정치적 동기예요. 입문을 같이 했거든요. 네, 네. 여러 장관직을 거치고 외무상에서 물러난 뒤에는 당내 4대 요직 중에 하나인 정무조사 회장을 지냈습니다. 정조회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그래서 예. 당내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다, 합리적 성향이다, 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한편에서는 좀 우유부단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분명한 주장을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좀 어중간한 답만 내놓는다 이런 평을 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일본 정치 관련해서 정치인들 한 9명의 생애사를 쭉 요약해 놓은 책을 봤는데 네. 절대로 이 사람은 수상이 못 되겠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네네. 왜냐면 너무 무색무취거든요. 네. 좌표를 정하지를 못해. 그냥 제로에서 네. 왔다 갔다 그 사이에만 계신 분인데 이분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본 정치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네. 관심사는 그래서 한일 관계 어떻게 네.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 기시다 신임 총재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인 게 아베 2차 내각에서 외무상을 오랫동안 지냈죠. 그래서 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베 내각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충실하게 따랐던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한일 관계는 당분간 어렵다. 개선되기가 어렵다. 이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다. 예.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네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 이런 맞아요. 점을 강조했는데 공은 한국에 있다. 이게 아베 스가 내각의 기조랑 똑같은 그런 답이기 때문입니다. 네, 별다른 변화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네. 이렇게 벌써 일본 얘기하다가 지났는데요. 네. 자,
지난 일요일 독일에서 연방하원 총선 실시됐는데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는데 그렇습니다. 연정까지 3인당 중심으로 구성이 네. 될 수 있나요? 지금 녹색당하고 다른 정당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사회민주당하고 먼저 연정 그 구성을 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내 3당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기후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 베어부크라는 인물인데 이 네.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핵심부처 장관을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독일에서 앞으로 친환경 정책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중국 얘기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얘기가 좀 많아서요. 예. 일본 얘기가 많아서 네. 중국이 최악의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뭐냐에 네.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진보 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 3년 전 여름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두고 곽상도 의원이 쓴 트윗입니다. 조문을 가장한 조롱입니다. 방송인 손석희 씨는 노회찬 의원 일주기 때 동갑내기 노회찬과 작별하며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 목숨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세상을 등진 그의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졌던 부끄러움은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노회찬과 노무현 그리고 남의 집 자식들을 향해 날린 비수는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그 비수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지금 곽상도 의원님,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무용한 일이 될지라도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희망 한 조각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10월 초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신중하게 이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요즘 매일매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빠요.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하겠다. 내일이 당장인 10월인데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내일이라도 당장 복원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0월 초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10월 초를 또 10월 초순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네네. 기왕 할 바에는 그리고 통신연락선 복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무슨 염원이 높다. 그다음에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줄줄이 하는 거 보면 네네네. 특별히 시간 끌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아침에 9시에 여기서 전화 한번 해보면 됩니까? 네, 여보세요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내일 아침 9시에 여보세요가 들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보면 남쪽에서 막 엄청 강렬하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줄게. 이런 응답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우리 속담에 사돈남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도 네네. 이거 지금 어떻게든지 이 방역 문제를 해결해야 만드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네. 근데
러시아 것도 싫다. 백신. 중국 것도 싫다. 네네.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별로 안 좋다. 뭐 달라고 그러는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인데 미국과 달라 이거지.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 대화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치기 하기로 하는 건데. 네네. 그건 이제 미국과의 얘기지만 어쨌건 김여정 부부장이 남쪽에서 정전선언 얘기가 나온 뒤에 네.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정치권의 여론을 자기가 예의주시했더니 대단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 뭐 정치권이 어디 따로 있어요? 그 부부장 담화 보면서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딱 제가 굉장히 빵 터져서 재밌게 읽고 들어갔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나 또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도 보면 그 군비 경쟁처럼 뭐 SLBM 쐈다가 뭐 어제는 또 초음속 무슨 미사일도 쐈다가 뭐 이렇게 남북이 서로 이렇게 군비 경쟁하는 것처럼 보니까 이거 공정한 잣대로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왜 우리 복은 도발이라고 하고 니들은 대북 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전부 다 자위적인 수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비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까? 지금 북쪽이? 그렇죠. 그건 지적 잘하셨어요. 이 변호사님이 그런 것까지 알아버리면 국제정치만 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아니 왜 이러십니까? 여간. 예. 지금 그 군비라는 것은 네네. 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국 강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강병을 만들려면 부국이 돼야 됩니다. 네, 돈 있어야죠. 그런데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지금 혹시 무슨 미국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건드릴까 봐서 또는 칠까 봐서 뭐 저희들도 이제 자유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도발이라는 비난을 받는 군사 행동도 하지만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그 남쪽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해서 네.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다시 트고 네. 그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남북 간의 교류협력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의 군사 문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네네. 예를 들면 남쪽이 올 봄에 미국에서 이제 전략작전 좀 비싼 무기를 도입해 왔죠. 그랬죠.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발끈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네. 이제 미사일도 쏘아봤다가 과연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네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쪽은 미국과 한국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금방 바닥에 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이게 사실상 군비 감축까지는 아니지만 군비 통제성 회담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동결하고 더 키우지는 그렇죠. 말자 최소한. 네.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문 용어로 이제 암스 컨트롤 다음에 암스 리덕션인데 그러니까 무기 그 군비 통제 컨트롤 다음에 이제 리덕션. 암스 리덕션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일단 컨트롤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뭐는 불가피하게 그 실험도 할 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사거리가 얼마 된다든지 파괴력이 얼마 되는 것은 좀 피차 자제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렇게 길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얘기를 먼저 그 가닥을 잡아놓고 무슨 종전선언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요 얘기 한 다음에 김여정, 김정은 똑같이 논리가 쭉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이제 종전선언 쪽으로 균사력 균형 파괴하려 들지 말아라 해놓고 이제 종전선언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순서가 그렇죠. 다 똑같이. 그래서 근데 그 보니까 미국 그 한일 차관보, 부차관보 마크 램퍼트라는 사람이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그 유엔에서 종전선언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뭐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번역이 돼서 얘기가 돼 있던데 미국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우리처럼 종전선언을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만큼 그것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라도 네. 종전선언 문제가 빨리 지금 속도감 있게 진전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일 거예요. 네. 삼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게 뭐 사실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네네. 더구나 또 요즘에나 최근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완전히 중국 포위 압박 전략 아닙니까? 중국 포위 압박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네네. 이게 한반도에서의 종전 문제를 그렇게 그야말로 시원시원하게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바라는 그런 속도로 호응해줄 수는 없지 않는가. 네.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북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남쪽에는 오히려 조금 더 명분상 거절을 못 하겠는데. 예. 박수 치면서 뒤에서 가라 할 마음은 아니다. 그렇지. 네. 그 북쪽의 메시지를 보면 미국 쪽에는 조금 더 좀 냉담하고 그 남측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노동신문 이렇게 보니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무위에서 해임하고 김성남 국제부장이 국무위에 입성을 했어요. 이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전에 미국과의 그 통로지 않았나요? 이 통로를 바꿨다는 건데 이 미국한테 그렇죠. 별도로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이제 최선희 제1부상이 아마 일종의 너무 오랫동안 북미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90년대 초부터 통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미국과 그렇죠. 협상에 통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대표, 나중에 뭐 외무성 부상, 제1부상까지 갔는데 외무부에서 그 미국 관계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돌려막기나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식상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또 국무위원은 같은 국무위원이지만 아마 김여정이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대남 대미 관계를 다 총괄을 할 거다, 김여정이. 김여정은 지금 국무위원이 됐지만은 대남 대미만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직 쪽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선전 선동 여론 문제, 그렇죠. 관련인데 그런 것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조영원이라든지 이번에 국무위원이 새로 된 사람들의 업무 영역은 분명해요. 네네. 내부 총괄은 조영원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김덕훈 총리는 그거는 일단 경제 전문가고 나머지 군인들 박정천이나 군인들이 쫙 그래요. 의원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군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그 반증이지만 대남 대미 관계 총괄로서 김여정을 안 치고 또 대내적인 선전 선동과도 연계시키고 조직 문제와도 연결시키면서 총괄을 하고 김성남이는 아마 그 밑에서 같은 국무위원이지만 실무적으로 김여정이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주지 않나. 아니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관계, 대미 관계, 조직, 선전 선동을 다 맡는다면 명실상부한 2인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에게 후계자 수업 받을 때 선전 선동 조직 여기부터 밟아 올라가서 말하자면 이 정권을 승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너무 파워 세지는 거 아닙니까? 김여정한테? 거기는 이제 우리는 그걸 비난하지만 그쪽에서는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믿을 놈은 백두혈통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강한 이 권한을 자꾸 쥐어주고 그래서
후계자 연습을 시키는 거죠. 예. 아니 나중에는 거의 뭐 김정은, 김여정 공동 정권의 가능성까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다. 네, 김일성 때도 그랬었죠. 예. 김일성이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한 것이 72년인가 그런데 네네. 딱 30살 됐을 때 그렇게 됐는데 네. 나중에 그 김일성이 칠순 때 그랬나? 네, 뭐 그래가지고 거의 뭐. 김일성, 김정일 공동 정권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누고 있다. 김여정과 지금 우리 정세현 장관님 분석대로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이게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는데 정권의 말기이긴 하지만 임기 말이긴 하지만 정상회담까지 북쪽이나 남쪽이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상회담 추진을 할 거냐, 다음 정권으로 넘길 거냐, 뭐 이 예측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리 정부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조금 보수 진영의 반발 같은 걸 우려해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아주 꼭 임기 내 정상회담이 목표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북한은 하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은 하고 싶을. 베이징 올림픽 때 가서 거기서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마지막 찬스고. 네네. 그 전에도 뭐 할 수 있으면은 네. 10월, 11월, 12월 중에 못 할 거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이 남북 관계,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 될 거 어렵다면 그거는 네네. 다음 문제로 밀어놓고 네. 일단 남한과 뭐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남한과 관계를 복원하면은 여러 가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가령 군사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저렇게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무슨 이중 기준이 뭐 잣대를 뭐 이중 잣대를 대지 말라는 공정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정하게 하자 하는 얘기 같은 것은 그만큼 남쪽의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증강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군사력 균형이 깨진다. 이제 네. 그걸 걱정하는데, 네.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으로 저희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SLBM 성공해버리지, 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려버렸지, 그러니까 그렇죠. 겁나는 거지. 네.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적어도 미국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하든지 간에 남북 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 그 개선의 물꼬를 터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오래 끌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 하자고 그랬어요. 심지어. 아니, 김여정 그 담화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히려 북쪽은 서두르고 있는데 남쪽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보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정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하게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언제 들어도 입에 붙지 않는 상근장원급제 시간이 됐습니다. 몇 달째 이상합니다. 이게. 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완전히 된 줄 알고 긴팔옷 입었다 더우셨죠? 네, 이 땀을 얼마나 뺐는지. 예. 밤 되면 좀 추워지겠죠? 네, 그걸 바라셔야 되겠네. 저는 다이어트 하시려고 이렇게 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땀복인가요? 땀복으로. 자, 원래 말을 3가지씩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2개 놓고 고르고 막 이랬어요. 오늘 3개를 한번 반드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편집국장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부담스럽?
없다는 거고 뭐가 인지상정이라는 건지. 네. 자, 이 말을 좀 더 붙여서 인용을 해보자면 머니투데이의 송기영 편집국장은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라고 해서 취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보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타사만큼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다면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셨던 김만배 화천대유 네. 대표이사님 네. 1인 소유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이분 얘기죠. 너무 네.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게 인정한 거죠. 네. 이게 좀 보도로 다루기가 불편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화천대유 지분 100% 갖고 있고 네. 그 천화동인 그 화천대유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7호 대주주고 네. 그 다음에 7호 대주주는 또 다른 참 분이죠. 네. 네. 다른 분이죠. 그 회계사 머니투데이 아시죠? 법조팀장 아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배성준 씨. 아, 예, 그분이.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라고 네네. 소개되지만 결코 후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법조팀장님. 네. 그렇죠. 네. 이 머니투데이 이 기자 2명이 지금 연루가 된 건데 사실 이 보도가 좀 알려지면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네. 저희는 전직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겸직을 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기자 출신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자가 이런 일을 한 기자 거죠. 생활하면서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 아니 우리 내부에서도 저 미디어 전문 기자시니까 네. 기자들이 이 겸직해도 됩니까? 회사에서 안 막아요? 겸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이, 네. 방송 출연과 네. 근데 대장동. 이거는 어쨌든 뭐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네. 이게 뭐 화천대유니 뭐 천화동이니 이런 거는 뭐 업무 연관성과 전혀 하나도 네네.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분들이 또 게다가 또 법조 그리고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겸직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런 게 이 월급으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 알바도 안 되는데 기자 기자분은. 일이 부업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28일자 신문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엊그제 거 한번 비교 네.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 뭐 내용은 뭐 머니투데이나 뭐 다른 언론사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들어보는 뭐 그런 자리였는데 네. 뭐 내용들은 다 똑같이 나왔죠. 뭐 정치권이나 뭐 그런 로비를 한 적 없다. 뭐 법률 고문단들은 뭐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좀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보도는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거의 뭐 1면이 나왔거든요. 1면이나 뭐 2면 이렇게 주요하게 네. 배치가 됐는데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23면에 23면이요? 이거 보지 네. 말라는 거 아닌가? 아니, 죄송합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네. 23면에 들어갔든 뭐 1면에 들어갔든 뭐 많은 분들이 뭐 큰 상관은 안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문의 편집상으로 보면은 머니투데이는 이 보도를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하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네. 면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2면이나 3면 혹은 4회면으로 가더라도 이 4회면이 한 7면 8면에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네네. 또 나오거든요. 근데 네. 23면이면 거의 이제 끝자락에 배치를 한 거죠. 실명도 안 썼다면서요. 네. 김만배 씨의 이름이 다 알려졌는데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머니투데이 말고도 네. 보도에 소극적인 언론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보도에 있어서 불편한 언론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MBC 역시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화천대유 자회사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대 한도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알려진 이 남모 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2016년과 17년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 MBC 기자가 후원자였다는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사 기자였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네네. 이 남모 변호사의 부인이 MBC 기자인데요. 정아무개 기자는 이제 지난 16일에 퇴사를 했다고 10월 합니다. 16일이요? 예. 예. 그 퇴직금도 정상받지 않은 채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실명이 박혀진 이 남모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고요. 부인인 정 기자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비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자비 유학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네. 네네. 회사에서 이렇게 뭐 특파원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자비 유학을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네. 되셨던 거죠. 뭐 보니까 이분이 받은 게 577억인가요? 일단 드러나 있는 것만 그렇죠. 네. 약 한 577억 정도 남욱 변호사가 받은 게 있어서 자, 이 와중에 즉 김만배 씨가 577억, 배성준 씨가 121억. 남욱 변호사는 제가 정확하게 그 배당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근데 머니투데이 측은 투자 사실을 몰랐다. 근데 김만배 씨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김만배 씨는 주간경향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겸직 근무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허락을 받고 했다. 현직 기자이며 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경영은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머니투데이의 한 간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아는 게 없다. 본인에게 확인 취재할 사안이라고 또 선긋기 느낌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이 MBC 정기자 관련해서도 MBC 노동조합은 이제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위대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 관리나 개발 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했다라면서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거액의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남욱 변호사는 1,007억이네요. 네. 577억이 네네. 아니라 1,007억이었습니다. 같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예, 네. 자비 부담 유학 정도야 뭐 1,000억이 넘게 받았는데. 자, 계속 이야기해봐야 좀 속만 쓰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싸 이명박.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인싸 이명박. 나라를 네.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예. 이 수험생분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네네. 한 수험생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글쓴이가 이 편지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별명을 알려드렸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바로 써먹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인싸라는 건데요. 이 학생은 그 예전에 이제 외교행보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싸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인싸 이명박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척 반가웠다. 어려운 시기에 전투하기 바란다. 건투하기 바란다. 죄송합니다. 건투하기 바란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싸 이명박. 이게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쓴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교도소에서 쓴 거다. 이런 게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은. 네. 아직 뭐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보도는 없었고요. 네. 자체적으로 정상근 기자와 저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네. 전에 필적 감정을 했는데. 필적 감정을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자체 필적 좀 감정 유사하긴 결과는요? 합니다. 유사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별명이 네. 그 어맹뿌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흘려 이제 쓴 거. 사인이 네. 이제 흘렸으면 이제 어맹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이 그 서명이 네. 어맹뿌와 매우 유사한 네, 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체가 워낙 유명해서 네네. 누가 좀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확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싸라고 왜 불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왜 이 대통령 왜 네. 이명박 씨가 인싸라고 불리지 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인싸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인싸가 진짜로 뭐 아주 훌륭한 네. 인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 네. 일하는 걸로 지금 인싸 이명박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아니던데.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티즌들이 장난을 그러니까요. 치기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과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도 많았고 네, 네, 네.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부분들이 많고 뭐 이런 그렇죠. 상반되는 모습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희화화되면서 밈으로 된 게 많거든요. 네.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상에 정말 보면 많더라고요. 뭐 이명박 바이크도 있고요. 뭐 네. 그 성대모사를 이용한 네, 네. 이거만 이렇게 오토바이 속이 따라하는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이거 다
짱 이런 거 있고요. 와, 네. 대신에 개그맨 맞네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밌는 네티즌이 봤을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지 이 사람이 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으니까 인싸. 네. 같이 골프 카트를 탔으니까 그 부시 대통령이랑 네, 골프 네. 카트 탔잖아요. 네. 그래서 인싸. 인싸. 누구는 걸어 다녔는데 네. 누구랑 어느 대통령과 부둥켜 안았으니까 인싸.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밈이 많이 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싸라고 알려줬는데 본인을 진짜로 이렇게 모르고 썼는지 이것도 인싸 이명박의 인싸 이명박 사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정치인들이 옥중서신 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정 기자님. 네, 뭐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20년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옥중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공개했는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이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총선 앞이어가지고 네네. 이 선거 개입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정의당이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깊은 사연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도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옥중서신 하면 또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치인 시절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관, 뭐 역사의식,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2018년 3월 23일 구속됐고요. 보석과 재수감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17년형 확정됐고 벌금 네.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만기 출소일은 95세가 되는 네. 2036년입니다. 자, 관용과 협력의 기풍을 만들려면 상대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고 이해하려면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이게 뭐냐? 최악이다. KBSN 스포츠 이기호 아나운서의 말이죠. 네. 어떤 게 최악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의 다우스다코타주에서 2021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 안산 장민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 7점과 8점을 쏘자 캐스터를 맡은 이기호 아나운서가 이게 뭐냐? 최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10점이 안 나오면 탄식을 내뱉으면서 경기 내내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메달을 수없이 강조를 한 건데 이게 요즘 또 시대 정서에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었던 거죠. 네. 또 이제 안산과 장민 선수에 대해서 선수 호칭이나 존칭을 생략한 채 안산, 장민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빠 논란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혼선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하고 안산 선수가 동등하게 보지 않고 김우진 선수가 9점을 쏘고 김우진이 9점을 쏘고 이어 안산이 10점을 쐈다. 오빠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라거나 김우진 선수가 10점 쏘면 오빠 역할이 크다. 안산은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요즘의 시대 정서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죠. 안 맞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무슨 오빠 역할이야? 이게 무슨 오빠 역할이야. 본인 역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누구야? 우리 재덕 선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쪽은 뭐 누나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누나 역할, 오빠 역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네. 왜 혼성 단체전을 하겠어요? 네. 뭐 성별 갈라가지고 오빠와 누나가 경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잘했으니까 금메달을 네. 따낸 거죠. 동료인데 같이 한 팀이잖아요.
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되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양궁 팬들이. 그러니까 저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10살 어린 여동생이 저 건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정신 네.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을 여동생한테 듣고 살았는데. 네. 예. 아, 이거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겠어요, KBS가. 네, 굉장히 좀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권익센터, 뭐 KBS 이 시청자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고요. 또 수천 명의 또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KBS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1,000명 이상 동의하는 청원은 해당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청원인들은 그 아나운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거나 뭐 선수들에게 무례하다, 불쾌하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KBS가 지난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중계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그거를 이제 화면을 볼 수 없게 좀 처리를 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계 네. 양궁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수들 모두 너무 고생했고요. 다들 잘했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남녀 개인전에 이 김우진, 장민희 선수 그리고 남녀 단체전에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 그리고 김우진, 오진혁, 김재덕 선수 그리고 혼성전에 김우진, 안산 선수까지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개인전을 8강에서 마쳤던 김우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안타까웠죠. 개인전, 혼성전, 남자 단체전 세계 선수권 대회 최초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5경기 치르면서 8점은 딱 한 번 쐈다고 합니다. 그게 최악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도 조금 점수가 못 미치면 이렇게 안 좋은 발언을 했던 것이죠.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최악이야 했더니 금메달 네. 다 땄네요. 금메달을 안 땄더라도 이미 뭐 최선을 다하고 그 대회에 나간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 양궁 대표 선수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 중계하는 네네. 스타일 이야기하면서 좀 7점, 8점 쏴도 좀 응원해주는 분위기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웃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 자, 우리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4등이 각광받은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선수,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만 보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자,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상근 장원, 네. 이번 주 장원. 네. 자, 우리 상근 정상근 기자님. 네.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인싸를 이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M장 어떠세요? 진정한 인싸시라면 상근 장관에서도 장원하셔야죠. 네. 만장일치로 인싸 이명박 이번 주 장원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